한국 간호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간호의 도약기인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간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호제도 발전을 살펴볼 건데요. 간호법과 역할학대를 살펴보게 되면 양호국 교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2002년에 보건교사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교사라고 부르고 있지요. 한국 간호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 간호의 도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간호의 도약기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간호 제도의 발전과 간호 교육 제도의 변화, 간호 실무의 발전,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호 제도의 발전을 살펴보면, 자, 2002년에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전에는 양호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 보건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보건교사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의료 치약지구에 가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요. 보건진료원이라고 했고요. 이 의료치약지구의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신데요. 이 선생님들을 보건진료원 이렇게 불렀었는데 2013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보건소장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962년 의료법 개정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실태와 그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진짜 어떻게 면허를 신고하는지 2012년에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의료인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되고 나서는 간호사들 중앙회의인 대한간호협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대한간호협회 회원 자격을 얻고,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면허 신고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면허를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면허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이수증을 같이 제출해야지만 면허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전 교수교육을 반드시 매년 받도록 한 것은 1973년 의료법 개정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간호사들은 1년에 최소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 이수증을 받은 다음에 면허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업무에 대한 규정은 1951년에 만들어진 국민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는 삼경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라고 한 외에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을 의결하고 활동을 전개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게 결실을 맺어서 2015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법적인 지위를 조금은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의료법 내에 명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의료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2조 제2항 제5의 간호사의 법적 업무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과목에서 라목까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과목에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간호 과정을 통해서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간호 목표와
계획을 한 다음에 중재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로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해서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중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을 같이 가져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시행한 간호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진료의 보조라고 밖에 되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역할까지 하고 범위를 얼마만큼 해야지 되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의료기관 현장 내에서 PA라고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전담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레지던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간호법 내용에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차츰 한 걸음 나가서 간호법을 제정을 하고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충분히 갖기 위한 그런 업무의 범위들을 명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호법을 만들고 간호사가 전문직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전문적 자율성을 주는 것이지만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한 간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에서는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기획하고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국민건강에 이발자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거죠. 남옥 같은 경우는 의료법 제80조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이 남옥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감옥에서 다목까지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이 좀 애매한 게 감옥에서 다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다목까지 이 간호사가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보조할 때 간호조무사를 지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80조에서는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 감독하도록 이렇게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가 다시 신설이 됐어요.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미 군정기에 간호사업국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간호사업을 관리하는 간호사업과 이렇게 바뀌었다가 1975년 이후에는 아예 행정조직 내에서 간호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없어져요. 담당관도 없어졌다가 그런데 드디어 2021년에 다시 46년 만에 간호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간호사업에 관해서 총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했던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의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의료법 제80조의 제2항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이때 2015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만 해야 되는데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간호는 간호사에 의해서만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보조만 해야지 되는데 약간 의료법이 앞뒤에 모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츰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 범위와 업무의 이런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좀 바꾸어 나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 간호사 제도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 업무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73년 의료법 개정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 개 분야의 업무 분야별 간호사 자격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보건, 마취, 정신간호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업무 분야별 간호사 자격을 인정한 것이 전문 간호사 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가정간호 분야 전문 간호사가 추가가 되었고 2000년부터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법적인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업무 분야별 간호사라고 했는데 2000년부터는 이제 보건 전문 간호사, 마취 전문 간호사 이렇게 전문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03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전문 간호사 분야를 10개 분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없지만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간호, 그리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이렇게 분야가 되었다가 2006년에 3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다. 이때 추가된 것은 종양 전문 간호사와 임상 간호 전문 간호사, 아동 전문 간호사 이 분야가 추가되어서 지금 현재는 13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 간호사 제도는 그냥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전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 간호사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시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한간호협회로 이전이 되어서 대한간호협회 안에 간호연수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전문 간호사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까지를 본다고 하면 전국의 37개 교육기관에서 한 86개의 분야별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거 석사 과정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대학원. 그럼 여기에 입학하려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갈 거라면 내가 10년 안에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어야지만 응급 전문 간호사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동 전문 간호사라 그러면 소아병동에서 근무한 경력이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지금 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사 학위 과정을 수료를 한 후에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2018년 의료법의 13개 분야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을 고시해서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처치, 주사 등 보건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전문 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할 수 있고 전문 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밖에 각 분야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전문 간호사 제도가 그렇게 크게 정착이 되어져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법을 제정을 하고 계속 이제 간호법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는데 그럴 때 지금 많이 배출되어져 있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을 의료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들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 다음은 간호수가 제도인데요. 간호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간호에 대해서 환자들이 간호를 제공받고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간호수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간호 인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래서 간호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진다고 하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고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의료기관 내 수입이 많아질 테고, 그를 통해서 의료기관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많이 고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직접 간호 활동이 굉장히 많아질 테고, 그러면 간호의 질이 덩달아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 수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걸 설명을 해보면 간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보상을 받으니까 병원 수익 발생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료기관 내에서 보게 되면 간호사가 병원의 수익을 늘려주는 생산 인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적정한 간호 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 간호 서비스가 좋아질 테고 간호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호수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간호수가가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1988년이니까 올림픽 일어나는 해였죠. 그때 보험수가에 간호관리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할 때 간호에 대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뭉뚱그려서 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를 사용해서 간호를 수행을 하게 되면 환자 한 명당 간호관리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호관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호를 이 환자에게 뭐 폴리카테터도 하고 L2 피딩도 하고 투약도 하고 이런 전문적인 간호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호사가 환자를 케어하게 되면 그 병원에 간호사 환자가 간호를 받으니까 환자 하나당 간호관리료를 얼마를 주겠어요? 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호관리료가 1999년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간호관리료를 주는데 수가가 너무 낮아서 실제적으로 간호 수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를 생산 인력, 그러니까는 의료기관에 돈을 벌어주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간호사를 많이 쓰게 되면 이 간호 수가를 받아갖고 월급을 줘도 의료기관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많이 뽑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자 1인당 뭐 간호관리료를 뭐 10,000원을 줬다, 이렇게 똑같이 간호사가 100명당 간호사가 30명이 있는 데든 100명당 50명이 있는 데든 똑같이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를 많이 쓰는 의료기관은 손해겠죠. 이런 걸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간호관리료 수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1 내지 7등급으로 간호사 등급을 분류한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료를 등급 분류에 따라서 가산해서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기준보다 못 미치면 돈을 깎아서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7등급인데 5등급이 기준이다 라고 하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돈을 가산해서 주는 거야. 등급이 높아져서 간호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훨씬 더 간호관리를 많이 주는 거고요. 5등급 이하로는 돈을 깎아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간호 인력을 못하니까 대상자에게 간호 수준이 많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돈도 적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다. 간호사 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999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는 간호사당 병상수로 계산을 했어요. 등급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그냥 병상 신고한 걸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서울이나 이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천병상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천병상이 거의 돌아가요. 95%에서 병상 가동률이 100% 정도 되니까 간호사당 병상 수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소병원이나 지역의 병원인 경우는 만약에 500병상을 신고했어요.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300병상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간호 인력을 보충을 할 때, 확보를 할 때 500병상에다 맞추라고 하면 500병상에 맞추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환자도 보지 않는데 간호사만 손해보면서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간호사를 적정 인력 수준까지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후에는 2018년부터는 환자 수에다가 간호 인력을 맞추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병상을 운영을 하면 300병상에 필요한 적정 간호 인력 수준만 맞추게 되면, 그 수준을 뭐 3등급, 2등급으로 맞춘다고 하면 의료기관의 간호 관리료를 2등급, 3등급에 맞는 관리료를 충분히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이 그 돈을 가지고 간호사를 고용을 많이 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라고 하면 간호사를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간호관리료 차등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점차 확대가 되죠. 그래서 2007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그리고 2008년에는 일반 성인 중환자실에도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소아 중환자실, 그리고 2008년에는 요양병원에도 확대가 되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라고 하는 것도 확대해서 응급실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간호수가가 계속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을 많이 고용할수록 환자의 질도, 간호 질도 높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의료기관의 수익도 증가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지만 간호사를 많이 고용할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간호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국 간호도약기에는 다양한 간호수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정신병원 전문 의료인력 확보율, 이런 것들 다 확보를 하게 되면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을 한다면 호스피스 수가를 가산해서 주는 거고요. 집중치료실, 뇌졸중과 고위험 임산부를 집중치료하는 병실에 시설과 기준, 인력 기준을 맞추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관리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에 마취를 시행하고, 그리고 마취가 깨서 병동에 들어가기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환자 안전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전신 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수술실 환경과 감염 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시설 요건이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런 요건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 요건을 맞춰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라고 하는 걸 주는데요. 야간만 근무하는 간호사를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간호사들에게 야간 관리를 하는 수당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죠. 2017년에 서울특별시는 안 하고요.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병원의 병의원급에서 간호 등급 6등급 이상 간호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야간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라고 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주고 간호사들에게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간 간호료, 야간 근무 수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 간호사가 아니어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교대를 하고 나이트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는 경우에 야간 간호료라고 하는 것을 2019년부터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간 전담 관리료를 확대 적용한 건 2022년인데요. 앞에서는 서울특별시 제외하고 병의원급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2022년부터는 서울의 종합병원이나 병원, 그리고 전국의 상급 병원도 포함해서 이렇게 야간 전담 간호사를 운영하면 야간 전담 관리료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회복관리료, 회복실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맞추면 이런 것들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항암제 투여, 안전이죠.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를 해서 항암제 주사
주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 관찰료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또 항암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암 투약을 많이 하는 병동에서 이런 간호 인력을 투여를 하고 전담적으로 이렇게 항암제 투약과 관련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병원에 그런 수가를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암환자 교육 상담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교육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교육 상담료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 예방 관리료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호 수가는 더욱더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하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2007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제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모교, 대표적으로 집안일, 밥을 챙겨 먹는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회보험 제도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못할 때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 집에 가서 청소나 빨래를 해주고 밥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산다 그래도 가족이 낮에 다 일을 하러 나가고 나면 이런 노인들이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 등급 이 요양보험 제도를 신청을 하고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등급 판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직장에 나가 있다 그러면 식사를 챙겨주거나 그리고 청소나 집안일 정도를 와서 조금씩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노인복지시설 6개 종류로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고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그리고 노인, 이거는 이제는 주거니까, 양로시설, 양로원에 모셔다 놓잖아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을 모아놓고서는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너싱홈 같은 거 간호사 선생님들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호도 제공을 하니까 의료 서비스도 좀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을 해주는 거나 주야간 보고 서비스, 보통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 야간이나 주간에 단기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단기 보호나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거를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할 수도 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일자리 지원기관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시설로서 이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되잖아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재가급여, 방문 간호 서비스를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돈을 일부분만 내면 돼요. 왜냐하면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내게 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요양급여를 이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시설급여는 시설을 운영하면 받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 현금 서비스라고 하는 돈으로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중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사야 된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이것은 휠체어를 구입을 하고 이거 장애 등급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나중에 돈을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를 현금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할 수 있어요. 여기 간호사 등이라고 되어서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 이거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얘기를 하죠. 이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그리고 진료의 보조, 여행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구강위생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간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어야지 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최고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어야지 되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기요양 기간에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를 두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관리자는 최근 10년 이내 간호 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면서 상근해야 된다. 상근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증만 걸어두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라고 하는 거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입원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 지원 인력,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간호 서비스, 그러니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죠. 거기에 제공하는 그런 간호 서비스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차차 시범 사업을 넓혀가다가 2015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에 의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점차 2015년에서 이 의료법을 만들고 점차 시행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2015년에 메르스가 터지고 간병 문화가 문제가 있어서 전체 막 여러 병원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병 문화를 조금 손봐야 되겠다 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조기 확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운영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였죠.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되고요. 급여비용 신청, 그러니까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이 서비스 제공한 것에 급여,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 어디다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달라고 하죠.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에서는 그 급여가 적절한가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의료기관에 주는 그런 상태로 간다. 이런 제도 내용은 나중에 간호전문직 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는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서 할 수 있고요. 병원 단위가 아니라 병동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동이 5층부터 10층까지 환자가 입원하는 입원 병동인데 우린 2개층만 할 거야 라고 하면 2개층만 신청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는 수가도 좀 다르고요. 다른 입원 관리료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간호 인력 산정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는 일일에 한 1 내지 2만 원, 이제는 외과병동이나 아니면 중증도가 어떻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호자가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왜냐하면 사실 보호자가 없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요즘에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막 거의 10만원, 10만원이 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인 간병을 쓰게 되면. 근데 그 비용 대신에 1, 2만원 정도만 내게 되면 간병까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간호 서비스 제공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 어떤 병원에 재활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료 특성이나 환자 중증도, 제공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간호간병 서비스 이제는 제공료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호제도의 발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간호교육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호교육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간호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2001년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교육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간호협회 안에 간호교육평가위원회가 이제는 간호교육 표준을 제시를 하죠. 간호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호교육을 하자는 표준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간호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 국가시험을 비롯해서 전문 간호사 및 민간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간호계에서 하는 저작권 관리 사업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호교육평가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2004년에는 한국간호평가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고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호교육 인증평가 사업을 하고 또 시험 관리를 하잖아요. 국가시험이나 이런 데에 공신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간호평가원은 간호교육을 위한 질적 수준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평가원을 통해서 간호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1년에 간호교육 평가 인증을 위한 정부 인정기관으로 한국간호평가원이 지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전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호교육과정을 3년제, 4년제 있다가 4년제로 지금 일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3년제 전문대학에 있는 교육과정을 4년제, 이제는 간호대학 수준으로 바꾸게, 학사과정으로 바꿀 때는 그 교육과정이 적합한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4년제 간호교육과정을 지정할 때 심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지금처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을 인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한국간호도약기 2000년대 이후에는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는 2016년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는 간호교육의 질적인 성장 그리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간호대학에 나와서 간호사 공부를 하면서 학습 성과라고 하는 것을 졸업하기 전에 몇 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각 간호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 다 인정을 받아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교육 인증평가 제도를 통해서 간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육 여건, 또 교육 성과, 이런 것들이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국가나 사회, 간호 전문직이 요구하는 수준의 간호학생을 교육하여서 간호사로 배출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우리 간호학에서도 하지만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든 학교는 교육인증평가 제도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할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거나 2차 위반 시에는 학교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인증평가를 받지 않으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2018년부터는 평가 인증 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들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인증받지 못하거나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간호대학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교육 인증평가 대상은 4년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간호대학이 모두 다 거의 4년제잖아요. 그거 하거나 아니면 3년제 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제에서 4년제로 옮겨가는 동안에도 지정해서 받아야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간호사 학사학위 특별 편입 과정인 RMBSM 프로그램 과정도 평가를 하고요. 대학원 전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교육 인증 평가는 지금 이제는 2022년부터는 4주기 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간호사의 활동이 좀 나오는데요. 병원 간호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병원 간호사업 향상을 위한 연구와 지식을 보급하고요.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회원이죠. 권익 옹호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활동을 하는 역할이 크다. 그리고 병원 간호사에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병원 간호사의 연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처음 설립은 1975년에 서울시 간호과장회의가 주축이 돼서 처음에 975명이 임상간호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이때는 간호원이었으니까요. 1987년에 간호사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1976년에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들어갔다고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리고 1981년에 병원 포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85년도에는 간호계획 지침서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개발해서 그리고 업무 표준화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간호 실무를 향상하는데 이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분야별 간호사였었는데 이거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병원 간호사 무슨 간호사에 이렇게 하는데 수술 분야에 중환자실 분야에 이렇게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 간호사 수술 간호사회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병원 간호사회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간호사 배출된 사람들 중에서 병원 간호사의 회원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대한간호협회의 거의 많은 부분은 병원 간호사의 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호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되어서 이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에 전국 16개 시도 간호사회 그리고 12개 분야별 간호사회가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한국간호회 도약인 2000년대 이후에는 간호부서의 직제 변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간호부서장, 직위, 승격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간호본부장, 간호원장 이렇게까지 있죠. 이전에는 진료부 밑에 간호과라고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은 지금 간호가 따로 분리되어서 진료와 따로 분리되어서 간호만 다른 직제가 형성되어져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3월에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것의 목적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을 해서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병원에 계속 간호사들이 있게 되면 간호사들의 경력이 쌓이게 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라고 봐서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대선책을 마련해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기반을 마련해서 야간 근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야간 근무 보상을 확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과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신규 간호사들이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생명을 중시한다고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다가 그게 좀 심해져서 인격적인 그런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이슈화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좋은 간호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간호사의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를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서 간호 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간호 인력이 잘 가지 않는 취약한 지역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취약한 부분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습 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학생 간호사들이 졸업하고 병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전문 간호사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이런 걸 개선을 해서 간호 서비스 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인력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간호인력과 관련된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법적인 근거를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를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산정 기준도 원래 처음에는 병상수 대 간호사 수로 비율을 산정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실제 입원하는 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간호 등급을 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간호 등급이 이제 상향이 되면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수익분이 있잖아요. 그것의 70% 이상은 간호사 처우 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자, 권고니까 모두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권고라 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권고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의 50%는 처우 개선 직접 비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임금에 직접 주라는 거죠. 처우 개선비로 명시를 해서 간호사들에게 직접 돌려줘라 하는 거죠. 근데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처우 개선비라고 명시를 해서 간호사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 간접 비용으로 4개 유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복리후생지원, 이렇게 기숙사, 간호사들이 기숙사를 사용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비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간호사의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보육 지원을 하는데 간호사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은 간호사가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제 석박사처럼 이렇게 학교를 갈 수 있죠. 그리고 전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학사과정을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데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는데 보수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 교육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라 라는 거고요. 시설설비, 혹시 간호사들이 운동을 하거나 시설을 할 수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사용하는 물품 구입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하는 병원의 불이익은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권고사항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수익분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그런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간호관리료 수익분을 간호사들한테 쓰려고 노력을 하겠고, 이것이 잘 정착되고 이제 간호사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성을 쌓아가고 경력을 쌓아가서 간호 서비스도 많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